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시토크 시간입니다. 증여세. 저는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님과의 어떤 이제 금전적인 거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니까 이 증여세 이거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쉬울까? 또 바뀐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과 공기업들의 다양한 특강과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요.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세주TV라는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절세, 이 관련된 세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현 세무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뭐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이 채널에서 제가 뵙게 돼서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좀 어떤 활동들로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증여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세금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들 또한 이러다가 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 키워드가 자꾸 걸리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모시게 됐고, 오늘 그 증여세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증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증여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뭘 받은 겁니다. 네, 뭐가 있겠죠?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무상으로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대비해서 좀 싸게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대비해서 좀 싸게 받거나, 아니면은 공짜로 누가 나한테 용역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세법에서 얘기하는 다 증여세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돈 받는 거,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을 받는 거,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네. 뭐 무상? 저는 사실 무상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오히려 싸게 한다. 네. 이 싸게라는 기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시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싸게 했을 때 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여로 본다라는 개념까지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주는 낯섦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세법 용어가 아무래도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많이들 내가 이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를 고민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용어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재산을 주는 분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라는 표현이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실제로 나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서로 주고받는 용돈, 그 다음에 뭐 교육비, 생일 축하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저희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양 의무라고. 네, 맞아요.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네. 과세생각이 아니다. 네. 좀 안심이 조금 되는. 그러세요? 여기서 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에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신혼집 마련에 뭐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도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를 사주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
집도 부양의 의무의 하나로 봐줄 수는 없는 거겠죠. 아, 그러게요. 이게 집 또한 부양의 의무로 주거의 형태로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네, 증여세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럴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증여재산공제 활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증여재산공제란 뭐냐면 10년 동안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 비속, 육촌이나 혈족 이러한 분들한테 우리가 증여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빼주는 부분이에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육촌이네 혈족, 사촌이네 인척 이러면 잘 안 와닿으세요. 뭐지? 나는 사촌밖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러시는데 며느리 사위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배우자한테 재산을 증여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성년 자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내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야.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증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는 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가장 이게 뭐 딸 같은 뭐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곤 하는데 세법에서도 그거는 아들과는 다르다, 딸과는 다른 며느리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와 사위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네, 공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요 숫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6억, 5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 숫자, 2천만 원, 이 숫자가 예전 처음 나왔을 때랑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증여재산 공제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지만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최근 이제 뭐 2015년도부터 부동산 가치나 이러한 자산 가치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요. 과연 이제 상속증여세율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냐? 혹시 이렇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다른 나라 대비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규정을 적용받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혼인 출산하게 되면 1억 원을 증여재산공제가 추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그 다음에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저희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나라에서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자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제 결혼하니까 각각 5천만 원은 받았는데 우리 결혼함으로 인해서 1억 원씩을 추가로 증여세가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1억 원을 더 받게 되면 세금을 대략 950만 원 정도를 더 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혼인 신고일 전후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시고 바로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바로바로 좀 혼인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한 날짜와 혼인 신고일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준점이 되는 날이 혼인 신고일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간을 잘못 맞추면 그 2년 이내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기준점 1, 혼인신고일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에는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들이 이제 혼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결론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근데 네. 이쪽으로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증여재산 공제로 좀 해석을 하자면 기간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세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기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준점이 혼인 신고일과 자녀의 출생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나는 이제 크게 돈을 받지 않고 작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증여세를 꼭 신고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세법에서는 내가 증여재산 공제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것 또한 증여세 과세 최저한이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좋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네, 이제 제가 실제로 들은 질문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냐?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조금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예를 들면 제가 2023년도에 첫째가 태어났고요. 2024년도에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저는 첫째 태어날 때는 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출생 순서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첫째가 못 받았으면 둘째 아이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혼인에 관련돼서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혼인을 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초혼이 아닌데 내가 이러한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번 1억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기도 낳고 혼인도 했으니까 난 2억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받는 사람 기준으로 1억이 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초혼 때 내가 처음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거예요.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럼 남은 한도가 얼마죠? 3천만 원. 네, 그러면 재혼할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을 합산해서 1억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혼인을 했는데 7천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 네, 그러면 만약에 첫째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때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는 금액이 1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그게 혼인과 출산으로 양분할 수도 있고, 혼인과 재혼으로 양분할 수도 있고, 첫째와 둘째도 양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합산이 1억이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증여세 과세 최저한도 말씀을 드렸고, 증여재산 공제,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나 그러면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약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약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 했을 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다른 불이익은 없어. 근데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자산을 사거나 어떠한 저희 자산의 형태로 채무를 갚거나 이러한 걸 했을 때 저희한테는 이 원천되는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천되는 금액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전에 받은 금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신 그 가액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면 저희가 사고 판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내 산 사람한테는 다음에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근데 증여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세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 금액이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여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서학겜이라고 하죠. 네,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네, 미국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처럼 상패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나오니까 2천만 원 증여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 계좌를 부모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애플도 샀다가 테슬라도 샀다가 막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건 내가 뭐 어디 찾아보니까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 라고 이제 많이들 이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증여한 돈으로 부모님이 직접 주식 투자를 자녀 계좌로 하시면 이건 나중에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상 용역 제공. 미성년자인 자녀가 예를 들면 요즘 저희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거 보면 가끔 초등학생들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깐난쟁이야. 예를 들면 3살짜리야. 이 친구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월드컵 뭐 이렇게 문어가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종목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금전을 증여하고 그 계좌를 실제로 부모님이 운영을 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만약에 그 자녀의 주식 계좌가 큰 수익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건 향후에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 네.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예를 들으셨으니까 아이가 몇 살 때까지는 이걸 무상 용역으로 보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성년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는 나이. 저희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주관적이죠. 우리 아이는 영재야. 막 4살 때부터 막 애플과 테슬라 얘기를 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를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은행에서도 돈이 안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이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손쉽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울 때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기사들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면 일정 금액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데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 그러니까 가짜로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돈 거래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이거 아까 이제 지금까지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거 증여라고 볼 것 같아요. 맞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용 증서라든지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증여를 의심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실제로 내가 이자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지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를 되게 낮게 하면 되잖아요. 이자를 낮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증여세가 따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야 그래도 이 정도 이자는 주고 빌려야 되는 게 현행이야 라고 하는 이자율이 4.6%입니다. 기준 이자율이 4.6%예요. 이 4.6%로 보다 낮은 이율로 내가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이게 그 해당하는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릴 경우에는 4.6% 계산을 하면 1년의 이자가 92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2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무이자로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억 1,000만 원. 네. 갑자기 이거 방송 마치고 다 부모님한테 그 기사랑 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예전보다는 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꺾인 시기에는 증여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증여 거래 건수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 자식 간에 꼭 재산을 줄 때 증여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파는 거, 양수도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을 질문을 많이 주세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수관계인이다 보니까 싸게 파는 것도 가능해요.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얼만큼 싸게 팔았을 때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증여하고자 하는 저가로 양도하고자 하는 이 재산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시가 8억 원 집을 내가 이제 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돈이 3억밖에 없으니까 저 8억짜리인데 제가 3억만 드릴게요 라고 하고 계약서를 쓰고 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이 과세 요건을 야 8억짜리를 3억에 샀으면 5억이나 싸게 산 거잖아. 그러면 이 5억과 이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가의 시가의 30%와 3억의 차이 중에 이제 작은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2억 4천이 되겠죠. 야 아무리 싸게 샀어도 너 2억 4천만큼은 지켰어야 되는데 훨씬 더 크게 5억이나 싸게 샀네. 이거는 우리가 너를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됐어.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럼 과연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 싸게 산 5억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 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건 앞서 말씀드린 시가와 내가 거래한 가액에서 실제 증여세 그러니까 저희가 증여세 과세 기준점이 되는 2억 4천을 뺀 2억 6천을 저희가 증여로 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8억짜리 집을 내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5억 6천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5억 6천보다 싸게 사면 그 나머지 싸게 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저가 양수도 하실 때 기준 금액을 잘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야 나 3억에 사서 나중에 3억에 내가 양도세 계산할 때 내 취득가액을 3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야 나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 더 내라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뭐 2억 6천 더 냈잖아. 그러면 나중에 나의 주택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5억 6천으로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저가 양수도를 기획을 하실 때도 실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가의 개념과 저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약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증여하시기 전에 먼저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발생하고 나서 찾아오면 해결이 어려워요. 너무 네, 해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실행을 하기 전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좀 질문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임형준 회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부모님께 생활비로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같이 살고 계시니까 생활비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돈 드리는 것도 증여인 것으로 보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로 저희가 용돈을 드린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그 돈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직에 계시다가 선생님 업을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연금이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자녀분들이 용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돈을 가지고 이 부모님께서 뭐 자녀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입을 해주신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비로 누군가한테 저희가 부모님이나 자녀분한테 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이 돼야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용돈을 주셨지만 혹은 내 자녀가 나한테 이런 용돈을 줬지만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써? 아끼고 아껴야지.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으시고 자꾸 이걸 모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증여로 추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로 드린 것은 생활비로 꼭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네. 임형준 회원님 꼭 부모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정수아 회원님인데 저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라 결혼은 아직 멀다 보니 증여도 멀게 느껴집니다. 혹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증여세 꿀팁 혹은 절세 꿀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증여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사회초년생이에요. 뭐 24살, 5살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먼저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면 35살에 또 5천만 원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25살에 나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니까 이런 걸 하지 않고 기다리면 35, 예를 들면 30이 됐을 때 그때부터 10년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꼭 5천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1천만 원, 2천만 원도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미리 받으셔서 꼭 그 기준점을 마련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기간, 네. 그다음에 기준점 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정우섭 의원님 이제 미리 좀 준비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게 그럼 받아놓고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뒤에 또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팁스럽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니까 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상재 의원님이 이런 질문 또 해주셨어요. 혹시 가족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일까요? 증여로 봅니다.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둘째 아들이 사고뭉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빚을 제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 이런 사례 되게 많이 봐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안 갚아줍니까? 안 갚아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갚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갚아야 될 빚을 저희가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액수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발생은 하진 않죠. 근데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뭐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맞아요. 안 걸리면 돼요. 근데 이제 국세청 시스템이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발달했어요. 뭐 최근에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두 체험이라는 부분과 국세청 AI 비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의료비로 얼마를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야, 뭐 내 주변에 누구 안 걸렸대.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안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인지 캠퍼스 제가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요. 너무나 좋은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구독 회원 가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에 함께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장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토크는 계속됩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식토크는 사랑입니다.